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아침 8시 20분이고요. 서울 시간은 같은 날 화요일 22일 밤 9시 20분쯤 됐겠네요. 이번 영상은 요즘에 미국, 중국 무역 전쟁, 관세 전쟁 하면서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제도권 언론들 연합뉴스, YTN, 한국경제, 매경, 조중동 말할 것도 없고 SBS 그리고 수많은 개인 유튜버들이 굉장히 이 중국 에 편향된 그런 내용의 방송들을 많이 하던데 그건 그 사람들의 자유니까. 그리고 그걸 믿고 안 믿고 그 사람들 말을 따르고 안 따르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여러분의 선택이고, 저는 요 영상에서 중국의 공산당 주도의 경제 성장 모델 그리고 경제 체제는 이미 2011년도에 끝났다. 그리고 2025년도 이후에 이 중국 경제가 이미 14년 전에 그 성장 모델과 체제는 이미 끝났다는 게 앞으로도 확실하게 증명될 거다. 그런 제목으로 이제 썸네일을 만들었는데, 너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저는 생산성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요 밑에 그림 두 개가 있는데 큰 그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 생산성, 우리가 1kg의 음식을 먹으면 1kg 중에서 한 500g 정도는 먹은 음식을 소화하는 데 쓰이죠. 그리고 나머지 500g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또 이제 에너지가 나와서 몸에서 열이 나고 열이 또 발산되고 하면서 500g 중에서도 일부가 또 찌꺼기로 남게 되죠. 또 그 먹은 1kg의 그 식량 중에서 500g 정도가 1kg의 그 투입량을, 그러니까 먹은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쓰이니까 또 500g 중에서 그 소화하는 데 쓰인 에너지 500g 중에서 또 일부가 또 찌꺼기로 남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소변, 대변으로 배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이라는 거를 투입을 하면, 투입량이 100이다 그러면은 자본이 100이 투입이 됐으면 그 자본은 휴먼 캐피탈도 있고 말 그대로 그 파이낸셜 캐피탈도 있고 기계 여러 가지 자원들 다 자본이죠. 그럼 걔들이 100을 투입하면 100이 다 산출량이 되는 게 아니라 100 중에 일부가 산출이 되는 거죠. 그게 GDP라는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생산성이죠. 반도체에서 수율 따지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수율이 가장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율이 중요하듯이 경제 체제에서도 생산성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생산성 관점에서 왜 제가 중국 경제 성장 모델, 공산당 주도의 경제 체제는 이미 2011년도 끝났냐, 그걸 설명을 해볼게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는 참고로 프레드, 샌루이스 프레드가 운영하는 프레드란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운받았고, 가령 여기서는 독일의 총 요소 생산성이요, Total Factor Productivity at Constant National Price for Germany인데, 독일의 총 요소 생산성, 요 티커는 이거고, 파이썬을 써서 제가 이렇게 다운받았습니다. 파이썬 펑션은 web.datareader 쓰고 프레드라는 데 접속해가지고 요 중국,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의 총 요소 생산성을, 그리고 GDP하고 같이 다운받았고, 그림으로 바로 갑시다. 이거는 중국의 총 요소 생산성이에요. 그러다 보기 비주얼하게 좀 편하게 비주얼하게 비교를 하려고 시작점을 다 일러놨습니다. 그러니까 GDP도 일러놨고, 그리고 총 요소 생산성도 일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 요소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거나 낮은 상태라면 다른 나라보다 그죠? 효율성이 경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0이라는 음식을 먹었는데 효율성이 높은 사람은 100 중에 상당수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거고 근육이 되고, 효율성이 낮은 사람은 100을 우리가 먹었다 그러면 상당 부분이 배출이 되는 거죠. 그쵸? 아무 그냥 열만 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건 아니고 열만 많이 나고 이제 그쵸? 아니면 비계 그 지방만 쌓이든지. 그렇죠? 자, 그래서 66년 4월 1일부터 2019년도 1월 1일까지의 중국의 총 요소 생산성이에요. 66년 4월 1일 날 총 요소 생산성은 1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 스탠다드하지 한 거예요. 데이터는 프레드, 샌루이스 데이터베이스 프레드에서 다운받았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GDP가 보면은 중국이 개방한 게 90년도 초니까 그때부터 GDP가 막 오르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현재 GDP가 66년도에 비해서 중국의 전체 2019년도까지 54년 동안의 GDP가 53년 동안에 약 한 180배, 190배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2019년 이후엔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2020년도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있었고.
당연히 누구나 알고 있죠.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중국 경제가 어땠는지 다 알고 있죠. 생산성이 어떨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2019년도까지만 봐도 2019년도 이후 현재 25년까지 중국 생산성이 어떻고 경제 상태가 어떻다는 거는 뭐 굳이 안 봐도 알죠. 사람들이. 자, 그래서 53년 동안에 이 총 요소 생산성이 보면은 자, 66년도에 1이었다. 그러면 요때가 90년 초 개방할 때까지 생산성이 계속 내려가죠. 1에서 0.8 뭐 한 6, 7까지 내려갔다가 최고로 올라갔을 때가 1.1 뭐 한 2, 3 되는 거죠. 요때 2010년, 2011년에 요소 생산성이 피크를 치는 거죠. 내려옵니다. 2019년도 이후 현재까지는 내려왔을 거라는 건 안 봐도 알 수 있죠. 그쵸? 충분히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있었고 중국은 다 셧다운 해버렸잖아요. 그쵸? 하지만 GDP 계속 늘었죠. 중국이 늘었어요. 특히 GDP가 90년도 이후에 굉장히 빨리 올라가지만 재미있는 거는 2010년도 이후에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올라가죠. 요소 생산성이 중국이 개방을 한 90년도 이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2000년도 초부터 2011년도까지 생산성이 그나마 0.8 뭐 67에서 1.13까지 그런 데로 많이 올라가 줘요. 그러니까 0.8 얼마에서 1.1 한 3, 4까지 뭐 중국 생산성이 10 한 20% 미만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20% 미만으로. 한 잘해야 20 한 5%? 하지만 계속 내려오고 있다.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생산성이 중국이 개방을 하고 나서도 올라간 그 속도나 올라간 그 정도가 크지가 않아요. 하지만 GDP는 엄청나게 올라가죠. GDP가 뭐죠? 정부 지출, 그리고 투자, 그리고 소비, 그리고 수출 빼기 수입, 순수출이죠. 그러니까 GDP가 우리가 쉽게 계산하는 게 GDP가 정부 지출, 투자, 소비, 그리고 순수출. 중국은 지금까지 수출이 계속 엄청난 흑자였죠. 엄청난 흑자고 그리고 수출의 비중이 전체 경제 GDP에서 차지하는 게 크진 않지만 실제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거, 앞으로도 이끌어갈 거는 수출 하나입니다. 왜? 소비 다 죽었지. 소비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잘렸죠. 그리고 투자는 엄청나게 많이 했죠. 정부가 엄청나게 지출에 투자했고 부동산 이런 거, 뭐 사람이 안 사는 아파트가 몇 억 채가 있다면서 중국에 그런 거. 상당수의 부동산이 부실채권이죠. 그거는 GDP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생산성에 높지 않더라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서 그런 거고 그 사이드 이펙트가 지금 중국의 엄청난 부실채권들이다. 네, 중국은 미국이나 이런 뭐 다른 그 시장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 체제처럼 부도나거나 파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되게 인포멀하게 비공식적으로 그걸 다 이제 연계시키고 해오죠. 미국은 세계에서 부도율, 파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부도율, 그게 미국이 그러면 위험한 나라냐, 경제가 위험하냐? 미국은 항상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도율과 파산율이 높은 나라예요. 왜냐면은 부도 파산 제도가 법적으로 제도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파산 부도를 쉽게 하는 거예요. 신청을 쉽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챕터 7, 챕터 11 이런 부도나 파산 제도가 잘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다 이제 이렇게 out of court, 그 법원 밖에서 이렇게 야매로, 좋게 말하면 뭐 인포멀하게 비공식적으로 하지만 야매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도율이나 파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미국이 부도율 파산율이 가장 높아요. 그건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하튼 간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GDP가 엄청나게 늘었지만 생산성은 뭐 그렇게 늘진 않았다. 66년도가 1이었는데 현재 2019년 현재 1.05다. 그러면 2025년이 현재는 더 내려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66년도의 생산성이나 지금의 생산성이나 중국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미국입니다. 66년도부터 2019년 같은 기간 동안에 미국의 GDP는 27배 정도 늘었죠. 27배 늘었고 생산성은 약 한 30% 늘었습니다. 이게 빨간색이 생산성이에요. 왼쪽에 빨간 Y축이 오른쪽이 GDP고. 그럼 생산성이 올라갔다가 보면 빨간색이 이건 회색 막대가 다 미국 리세션입니다. 리세션 때 내려오죠. 생산성이. 그리고 GDP도 내려오죠. 리세션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리세션 때 잠깐 내려오고 리세션 때 잠깐 내려오고 하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곡선이 나오죠. 그래서 53년 기간 동안에 미국의 GDP는 27배 정도 올랐고 중국의 GDP는 거의 뭐 한 180 몇 배 올랐지만 중국의 생산성은 사실상 제자리다. 그리고 오히려 내려오는 기간이
2011년 이후에 사실상 다운 트렌드예요. 생산성이 내려오고 있어요. 하지만 GDP는 엄청나게 늘고 있어. 그럼 뭐야? 그만큼 부실채권이 쌓이고 있는 거죠. 몸속에 지방만 쌓이고 뭐 근육은 없고 지방만 쌓이거나 다 그냥 이 배설된다는 얘기예요. 다 쓰레기로 찌꺼기가. 그렇죠? 자, 미국은 생산성이 꾸준히 향상이 돼 있죠. 향상이 돼 있고 GDP도 뭐 리세션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을 해준다. 그러면은 한국은 어떤가 봅시다. 같은 기간 66년부터 2019년도까지 한국의 생산성은 66년이 1이었다 그러면은 2019년도에 2 얼마 돼가지고 생산성이 쭉 늘어나죠. 미국은 생산성이 30% 늘었고 미국은 경제가 크잖아요. 한국은 작은 경제가 엄청나게 커서 GDP가 66년에 1이었다면 현재 400이 넘는 거죠. 2019년 현재 400이 넘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생산성이 2배가 늘었다. 1에서 2.2 얼마까지 갔다. 생산성이 쭉 가죠. 올라가죠. 그리고 GDP도 쭉 성장을 해준다. 그러니까 GDP가 커지면 커지는 대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되고 뼈가 되는 양이 계속 커진 거죠. 경제 체제가 경제 규모만 커진 게 아니라 경제도 많이 내실화가 된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경제 체질도 개선이 된 거다. 미국도 경제 체질이 개선이 많이 된 거죠. 이 큰 덩치의 국가가 66년도면은 미국 GDP가 전체 세계 GDP의 한 40% 이상 될 때예요. 아직 66년도에도. 지금 25%인데 전 세계 GDP. 미국이 60년대까지만 해도 45%가 좀 안 됐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경제가 생산성이 이 정도로 올라왔고 GDP가 26, 7배 올라왔다. 자, 그쵸? 한국도 쭉 생산성이 커지고 있죠? 자, 독일은 어떠냐, 독일은 91년도까지만 있어요. 왜냐면은 91년도에 독일이 이제 통일이 됐으니까. 9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독일의 GDP도 쭉 성장을 해주죠. 파란색. 하지만 생산성도 쭉 이제 상승 기류를 타주는 거죠. 독일도 뭐 선진국이고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그렇게 한국이나 이런데 다른 나라처럼 아주 뭐 팍팍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9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생산성이 1에서 1.12 정도로 쭉 이제 우상향 해주고 있다. 이거는 66년도가 아니라 91년도. 그러면 일본 어떠냐? 일본은 94년도부터만 데이터가 있어요. 9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자, 생산성 빨간색이 생산성이 거의 제자리죠. 뭐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사실 거의 제자리고 생산성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건 2013년도부터예요. 2013년도부터 우상향이 시작되죠. 이게 아베노믹스입니다. 그리고 GDP가 2012년 말에 아베가 총리 당선되고 2013년도부터 이제 총리를 시작했으니까 그때 아베노믹스를 본격 시작해서 GDP가 쭉 이제 상승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아베노믹스 전에는 일본이 20년 넘든 장기 불황하고 디플레이션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GDP가 거의 오르질 않았고 생산성도 거의 오르질 않았다. 뭐 새로운 투자를 하고 해야지 생산성이 오르지. 투자를 안 하고 맨날 뭐 물가도 그대로고 한데 뭐 투자가 뭐 되겠습니까? 기업들도 투자를 안 했죠, 거의. 그래서 거의 제자리다, 일본은. 하지만 2013년도부터 생산성도 우상향하기 시작했고 GDP도 우상향을 한다. 그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성공했습니다. 한국에서 뭐 반일파리 하면 통하니까 수많은 뭐 언론들, 제도권 언론도 수많은 유튜버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뭐 한두 명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고 뭐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실패하네 뭐네 일본은 뭐 경제가 다 망할 거네 이런 얘기들만 했지만 보세요. 일본 숫자를 보라고. 일본 아베노믹스 2013년도부터 GDP도 오르고 생산성도 오르잖아요. 성공한 겁니다. 아베노믹스. 자, 그러면 중국은 94년도에 일본이 이랬었고 일본도 죽쓰고 있었다가 2013년도부터 다시 성장을 시작하고 디플레이션이 물론 2020년 전후에도 디플레이션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돌아왔죠. 일본은 이제 디플레이션에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20년, 25년간의 디플레이션에서 나와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돌아왔어요. 일본은. 그러면 일본은 아베노믹스 성공한 왜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와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돌아오게 하자는 게 핵심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양적 완화도 했지만 그 핵심은 결국에는 환율을 더 올려서 일본의 엔화를 낮춤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려는 거죠. 그게 그래서 10년 동안의 노력을 해가지고 일본의 인플레이션 완전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일본 경제 좋아질 거예요. 인플레이션 돌아왔기 때문에. 계속 성장을 할 거라는 얘기죠. GDP도 성장을 하고 생산성도 올라가고. 자, 그러면 중국은 어떠냐? 94년도부터 봅시다.
일본하고 비교했으니까. 이 그래프만 보면은 이 중국의 생산성은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근데 2011년도 요때 피크치입니다. 요때 피크쳐. 피크치고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중국의 GDP가 2000년부터 2011년도까지 그리고 현재까지 무진장 올라가고 있죠. 근데 GDP가 올라가는데 생산성은 이게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데 GDP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생산성이 내려오면서 GDP가 계속 올라간다? 이거는 뭐냐? 엄청난 자본을 어거지로 투입해가지고 정치력을 키우고 있지만 그 자본 상당수가 낭비된다는 건 뭐죠? 부실채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은 어땠냐? 94년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의 생산성도 1에서 1.1까지 일단 상승 곡선을 보이죠. 이거는 독일이구나. 미국이 아니라 독일인데 독일의 GDP는 생산성이 약 10% 올라간 것만큼 독일의 GDP도 1.9 정도 올라갔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1에서 1.2가 아니라 1.1 얼마 정도까지 갔고 이게 더 내려왔을 텐데 GDP는 20몇 배가 올라간 거죠. 독일은 GDP가 2배가 안 되게 올랐으면서 생산성이 약 한 8, 9% 오른 건데. 그럼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은 어떠냐? 9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미국의 생산성은 1에서 1.18, 약 한 18% 올라갔죠. 한 GDP가 약 한 3배 좀 안 되게 올랐죠. 9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 생산성이 올라가지고 GDP가 거의 3배 커졌고 독일도 9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생산성이 약 한 10% 올라가주면서 GDP가 1.9배 됐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겨우 1에서 1.1 얼마? 지금은 뭐 1.1 밑으로 내려왔다고 치면은 한 10% 정도 올라가는데 GDP는 뭐 한 30배 정도 된 거죠. 뭐 2019년도 이후 계속 뭐 5% 성장했다고 쳐도 94년도에 비해서 30배 이상 된 거죠. 그러면은 GDP가 30배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본을 엄청나게 투입을 해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생산성이 그만큼 올라가 준 게 아니라 오히려 2011년도 피크 치고 내려와. 지금 더 내려왔을 거예요. 그렇죠?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본을 보면은 디플레이션 기간에 생산성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GDP도 올라가질 않아. 오히려 GDP가 내려오기도 해서 2008년도에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생산성은 거의 올라가질 않았는데 조금밖에 안 올라갔는데 조금밖에 안 올라간 것에 비해서 GDP가 수십 배가 올라갔다. 그건 뭐예요? 이게 다 부실채권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 체제는 이런 총 요소 생산성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 2011년도 피크 치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성장을 한다고 해도 어거지 성장하는 거지. 자본 투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투자를 엄청나게 했지만 투자 상당수가 부실채권 됐지. 소비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소비는 완전히 죽었어요. 디플레이션 문제가 벌써 몇 년 전 생긴 건 소비 죽었다는 얘기고, 많이 잘렸잖아. 그리고 대졸자가 1년에 뭐 몇천만 명인데 대졸자 애들이 취직이 안 되잖아요. 취직이 돼도 굉장히 월급을 작게 주고 소비가 증진할 가능성 거의 없는 거죠. 거기다가 수출은 어떻게? 유일한 돌파구가 수출인데 미국의 수출을 막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뭐 시진핑이가 준비를 많이 했네 어쩌네 다 개소리고, 중국은 이제 돌파구가 없습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그냥 더 시진핑이가 2012년에 취임하면서 주장한 게 자력갱생이죠. 셀프-릴라이언스. 자력갱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력갱생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모택동 현재 자력갱생이죠. 모택동 그 문화혁명 기간에 뭐 공식적으로 뭐 3천만 죽었다 그러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6천만 1억 죽었다고 합니다. 굶어 죽고 병 들어 죽고 치료 못 받아서 약 없어 죽고 한 사람이 몇억 명인데 모택동 문화혁명 10년 동안에 그때 굶어 죽은 사람이 한 3천만 된다 그러는데, 그때 문화혁명 시절에 요때 그때 생산성이 0.951 정도인데 지금의 생산성도 그때에 비해서 별로 올라간 게 없어요. 근데 그때 중국이 무역 흑자였어. 지금도 중국이 엄청 무역 흑자죠. 모택동 시절에 중국이 무역 흑자지만 국민들은 매년 수천만 명이 굶어 죽고 있었어. 그럼 왜 중국이 그때 무역 흑자였냐?
쌀을 수출했습니다. 모택동이가 중국에서 생산한 쌀을 수출해가지고 그 쌀 팔아가지고 그래서 무역 흑자가 난 거예요. 지금 시진핑이가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게 모택동 시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유사해요. 엄청난 무역 흑자가 나고 있죠.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실업자, 그리고 수많은 디플레이션 문제, 수많은 공장들이 문 닫고 있고 너무 공급광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런 거죠. 오버 서플라이 돼가지고. 하지만 지금도 중국은 무역이 흑자야. 중국이 그나마 목숨줄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모택동 시절에 국민들이 수천만 굶어 죽어도 쌀을 수출해서 그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 가지고 무역 흑자가 유지가 된 거고, 문화혁명 시절에. 지금 중국도 내부적으로는 다 죽었는데, 사실상 다 끝났는데 그나마 수출로 버티고 있었던 거고, 겉으로 중국이 센 척하는 것 뿐입니다. 이 수출길이 막힌다. 그럼 중국은 모택동 시절 그때하고 거의 더 똑같아지는 거죠.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60년에 나고 다 모든 게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중국이 살 길은 수출 늘리는 것밖에 없는데 수출길을 지금 막아놨죠. 미국이. 그래서 중국은 그래가지고 경제체제는 이미 2011년도에 끝났고, 생산성 그 측면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뭐 YTN 이런데 중국한테 얼마나 돈을 받아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중국 경제체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게 확실히 증명이 될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었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